집으로 오는 길에 있는 200m 남짓에 인적이 드물고 형광등도 듬성듬성 켜져 있는 좀 꺼림칙한 터널. 이 터널을 통과하면 집까지 금방이지만 돌아갈 경우 10분을 넘게 걸어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늦은 시간 이곳에 도착한 유리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녀는 터널 중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죠. 일본 가와사키시에서 태어난 유리는 대학을 졸업한 뒤 컴퓨터 관련 회사에 취직했지만 자기의 적성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2006년 6월에 퇴사했습니다. 그녀가 하고 싶었던 것은 작은 케이크 교실을 열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죠.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가 전문학교에 다니는 등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던 그녀에게 불행이 닥친 것은 2006년 9월 23일. 이날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동료가 그만두어 송별회가 있었고 유리 역시 사람들과 어울리다 저녁이 되어서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터널 앞에 도착한 것이 자정 무렵. 원래 인적이 드문 곳인데다가 시간까지 늦어서 그런지 터널은 더 으스스해 보였습니다. 여기를 지나가면 바로 집이 보이지만 돌아간다면 오래 걸리기에 그녀는 주변을 둘러본 뒤 터널 안으로 들어갔죠.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된 그녀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몸에서 발견된 두 개의 자상. 누군가 그녀를 공격한 것은 분명했는데 없어진 소지품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은 범행이 원한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며 조사했지만 피해자인 유리에게 그렇다 할 원한을 가진 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녀를 쫓아다녔던 스토커 역시 없었죠. 그러던 중 경찰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1년 6개월 전 인근 지역에서 길을 가던 여성이 오토바이를 탄 남성에게 공격당했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범인은 여성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공격한 것이 아닌 그저 여성만을 노린 범행 같았기에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 생각한 것입니다. 여성에게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즉 여성을 혐오하는 이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조사를 이어갔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죠. 유리의 사건이 일어나고 7개월 뒤인 2007년 4월 5일, 그녀가 공격당했던 터널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 저녁 10시 넘어 귀가 중이던 아츠코는 불시에 뒤에서 공격당해 전치 1개월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범인의 얼굴을 보진 못했지만 달아나는 뒷모습을 보고 남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번에도 범인이 여성을 흉기로 공격한 뒤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달아난 점을 두어 경찰은 앞선 사건을 일으켰던 범인에 의한 동일 범죄라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별다른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곤란해하는 경찰 앞에 마침 범행 장면을 보았다는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목격자의 증언은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자신을 유이치라 소개한 남성은 차를 타고 길을 가던 중 아츠코가 공격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는데 범행이 일어난 곳은 계단 맨 위에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간 길목인 것에 비해 그가 범행을 보고 차를 멈추었던 곳은 계단 맨 아래였습니다. 즉 그가 차를 멈춘 위치에서는 범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그는 자신이 직접 범인을 쫓아가 몸싸움까지 했지만 놓쳤다고 말했는데 피해자인 아츠코는 범인을 쫓아간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경찰에게 유이치는 범인과 몸싸움 중 다친 거라며 베인 손가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더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범인을 쫓아가 몸싸움을 벌일 정도로 위협심 높았던 그가 범인을 놓친 뒤 아츠코에게 돌아와 상태를 확인하거나 바로 신고 전화를 하지 않고 뒤늦게 목격자라며 나타났던 점이었죠. 그가 목격자라며 나타난 것은 범행이 일어나고 1시간이나 지난 뒤였거든요. 경찰은 그를 수상히 여기며 조사했고 그의 신발에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혈흔이 아츠코의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는 범인을 쫓을 당시 생긴 혈흔이라 반박했지만 신발 바닥이 아닌 윗면에서 발견된 수직으로 떨어진 흔적의 혈흔은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리키고 있었죠. 담당 형사는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추궁했지만 그는 이번 사건은 물론 지난 사건들 역시 범인이 아니라며 끝까지 부인했다고 합니다. 연관이 있다는 물적 증거도 없었기에 결국 검찰은 이번 사건만으로 기소했고 그렇게 요이치는 상해죄로 1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로부터 9년 뒤 담당 형사는 감옥에 있는 요이치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에는 자신이 터널 사건의 범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왜 그는 말을 바꾸고 자백을 했던 것일까요? 거기에는 그의 병환과 재활 중 읽었던 책이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2015년에 뇌경색과 폐렴으로 쓰러진 그는 마비 때문에 재활 치료를 받던 중 읽었던 밤의 기록이라는 책 때문에 생각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아키라라는 사형수에 단조로운 나날을 보내면서 언젠가 다가올 집행의 날의 공포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고찰하는 내용이 담겨 있던 책. 요이치는 다른 이의 목숨을 빼앗은 자신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신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 느꼈기에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청산하고 나서 철수하기 위해 자백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담당 형사는 그에게 맨 처음 일어났던 오토바이를 타고 여성을 공격한 범인도 당신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답했죠. 그는 과거 여성에게 학대당한 경험 때문에 여성을 찌르고 싶다는 충동을 갖고 살았다며 만약 출소한다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까 두렵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백으로 인해 2017년 10월 10일에 그는 감옥에서 살인죄로 체포됐고 정신감정 결과 형사책임 능력이 확인되어 2018년에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그가 학대받았기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을 보는 것을 즐겼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실제로 요이치는 2002년부터 지역 매춘업소 사이에선 상대의 목을 졸라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던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을 노렸고 그 결과 한 건의 상해와 한 건의 살인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죠. 변호사 측은 그에게 살인은 없었고 자수한 점을 들어 감형을 요구했지만 과거 그가 영국에서 유명한 살인마 잭 더 리퍼를 동경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재판은 갈수록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그가 자백하기 전부터 수사기관은 이미 그를 용의자로 보고 있었다며 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죠. 전문가는 그가 여성의 고통을 즐기는 점을 들어 일종의 쾌락살인의 가능성을 주장했고 결국 재판부는 그의 범행에 사리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2019년 12월 13일에 징역 28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담으로 요이치는 자신이 여성에게 학대당한 경험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를 학대했던 것은 아버지로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창시절에 그는 지조마카 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이치는 자신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 자백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만큼 이기적인 말은 없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이가 스스로 편해지기 위해 자백을 한 것이나 다름없으니깐요. 물론 이런 것을 책망한다면 자백하는 이는 더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미제 사건의 수는 늘어날 수 있기에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의 구절을 떠올리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